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선거 전 마지막 메시지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면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해고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 먼저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화당의 좋은 결과가 나오는 라스무센을 포함한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라스무센은 바이든 후보가 4% 앞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히 틀리지 않고 완전히 틀리고 투표와 개표에 특정 개입이 없으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동시에 바이든 후보의 승리도 개표 전까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도 미국 각주에서는 선거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텍사스주 대법원은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투표한 12만 7천 표를 무효로 해달라는 공화당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비슷한 케이스가 플로리다, 펜실베니아주 등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소송 비용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은 이미 소수당이고 이번에 주 상원 선거에서 4석을 추가로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한 석을 한인 데이브 민 후보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해 현역 의원에게 도전하는 한인 미셸 스틸 영킴 후보는 접전 내지는 뒤지고 있습니다. 미 전국에서 주요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 가운데 당선 가능성 높은 사람은 2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뉴저지주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 재선 가능성은 90%입니다. 워싱턴주에서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한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높습니다. LA 4지구 데이빗 류시 의원은 상대 후보와 접전입니다. 오늘 백악관에는 사람이 기어오를 수 없는 벽을 쌓게 됩니다. 선거 관련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주말부터 각 지역 프리웨이에서 바이든 후보 캠페인 버스를 막는 등의 자동차 행렬을 이어갑니다. 연방수사국은 조사 중이고 대통령은 그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트윗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것과 관련해 부자들은 유산 상속을 서두르고 금값은 선거 이후 불안감 때문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이제 선거날 하루 전날 D-1입니다. 제가 헤드라인에서 먼저 잠깐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제대로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히 틀리지 않고 투표와 개표에 특정 개입이 없으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동시에 바이든 후보도 지금 당선된다는 것이 장담된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풀한 시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55%나 됩니다. 요즘 일반 사람들의 일반 생활에 관한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원폴이라는 여론조사 기구가 한 것으로 많은 그 주요 매체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여러분들 이 선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하셨을 텐데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이 여론조사 결과가 결국은 모든 것은 내일 투표와 개표 이런 것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 MBC와 월스트리트저널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크게 앞서가고 또 가장 중요한 곳이 지금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를 반드시 이겨야만 되고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플로리다를 이기지 않더라도 펜실베니아를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를 지면은 바이든 후보도 다른 그 옵션을 가지고 가야지 되고요. 라스무센에서 먼저 플로리다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스무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발표하는 기구인데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의 플로리다주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 51%, 트럼프 대통령 47%, 나머지 2%는 다른 두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할 것이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바이든 후보가 이 라스무센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론조사에서 약간 뭐 적게는 1%, 2%에서 5% 많게는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당일 투표하는 사람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이 플로리다주의 조기 투표는 처음에는 민주당이 많았고 나중에 공화당도 늘어나면서 조기 투표 그 뭐 유권자 등록된 당 이런 것으로만 보면은 한 바이든 후보가 11% 정도는 앞서갔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56대 42로 14% 정도 앞서갈 것으로 되고 그런데 당일 투표보다는 조기 투표가 훨씬 많고 이미 2016년도에 투표한 것보다도 플로리다주에서도 이제 더 많이 이 조기 투표를 하고 하니까 참 계산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라스무센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은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는 11%가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유권자 사이에서는 2%만 공화당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조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얼마 전에 그 버클리에서 한 조사와 비슷하네요. 그리고 무당파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그 부분은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그 먼머스 유니버시티의 여론조사 결과는 펜실베니아에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지면은 플로리다는 저도 상관없습니다. 지면은 뭐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오하이오라든가 이런 그 선거인단표가 뭐 적어도 한 15개는 되는 아니면 애리조나가 11개, 이 펜실베니아가 20개잖아요. 그래서 뭐 몇 군데,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더 이겨야지 안전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먼머스 유니버시티의 여론조사 결과는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 후보가 지금 7% 앞서가서 51%대 44%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보다 훨씬 열심히 정력적으로 더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그럴 텐데요. 주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자신의 베이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베이스 가운데서도 2016년도에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있죠. 시골 지역, 미네소타 시골 지역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기 위해서 어제도 그 플로리다주에서도 했고 뭐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아주 그 추운 지역에서 이 추운데 내가 여기까지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이 추운 날 밖에 이렇게 안 나와요. 라고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과 젊은 대변인과 함께 요즘 그 춤추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춤도 추고 그 춤추는 모습을 역시 연단 위에서 대통령의 딸 이반카 트럼프와 사위 자레드 쿠슈너도 지켜보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추웠는데 한 5마일 정도를 걸어가야지 본인들이 자동차를 주차한 곳에 갈 수 있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지 되죠. 그런데도 결국은 나중에는 5마일 걸어간 사람도 있고요. 기자들의 그 주차장도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열기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5마일을 셔틀버스를 타고 추운데 벌벌 떨고 가고 대통령이 그 뭐 전용기 타고 가고 몇 시간 뒤에도 셔틀버스 타지 못하고 그 정도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이 이 텍사스는 버스 얘기고요. 어제 선거 유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속 코비드 하는데 이게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언론에서 코비드를 부각시키는 건데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코비드 뉴스 싹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통령과는 달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됩니다.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해야지 됩니다. 라고 하는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해고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제 선거 COVID. We'd like to talk about COVID and then next here's what happens November 4th. You won't hear too much about it. Fire Fauci. Don't tell anybody, but let me wait till a little bit after the election.
네, 대통령이 파우치 박사를 해고해라 할 때 끝까지 다 이렇게 듣고 있죠 하고 소리가 더 이상은 나지 않고 잦아드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하면서 선거 끝날 때까지만 보자 하니까 이제 선거 끝나면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해고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똑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메시지로 그 바이든 후보도 지금 마지막 그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으려면 그것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는 대통령부터 제가 이겨야지 됩니다. 이게 바이든 후보의 얘기입니다. 생명이나 경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미국을 방어하지 못했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 반 이상이 가장 내 인생에서 스트레스풀한 시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운명적인 결정을 해야지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8년도에 투표율이 68%였다고 하거든요. maybe 그것보다 투표율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이미 지금 9,500만 명이 넘었는데요. 9,548만 1,945표. 그러면 이제 1억 명 넘게 어쩌면 선거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 그러면 지난번 선거가 뭐 1억 3천 명 정도가 했으니까 그것보다 당일날 보통 한 뭐 37%에서 40% 정도가 당일에 투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그것보다 조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조기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1908년도에 68%보다도 더 높은 이 투표율이 나올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격전지는 지금 많습니다. 중요하게 플로리다주를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나면은 선거는 일찌감치 바이든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고, 그러나 바이든이 플로리다를 이기지 못하고 펜실베니아에서도 지면은 그 다음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서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뭐 조지아 이런 데가 다 들어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격전지에서 지금 조기 투표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며칠 동안 선거 유세를 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는 없었다는 얘기가 되죠. 텍사스 이미 2016년도 전체 투표보다도 많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도 2016년 전체 투표의 95%까지, 이것도 어제의 통계니까 지금 100% 넘을 수도 있습니다. 조지아주도 94%, 뭐 애리조나도 87% 이 정도 갔기 때문에 모든 이번 대통령 선거는 all about Trump. 바이든이 좋아서가 아니라 트럼프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라는 것이고, 대통령이 열심히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동안 주말에 스탠포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6월 말부터 9월 22일까지 18번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 적어도 3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700명 이상이 숨졌다. 그 선거 유세와 관련돼서 사망하고 확진자가 그 정도 나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는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은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사회주의 국가는 미국에서 여러분 자산 다 내놓으라고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하면은 어느 누가 내놓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그다지 주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코비드-19 이외에는 인종 갈등, 대통령의 거짓말, 국가 이미지 실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2016년도에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백인 유권자 그룹이 58%가 투표를 했답니다. 그런데 보통 때에 그 투표했었던 것보다 투표율이 그룹이 낮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룹과 지금 수백만 명의 260만 명 정도의 공화당 자원봉사자들이 민주당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을 안 하는 동안에 방문을 해서 새로 등록한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를 하는가,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2016년보다는 선거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힘든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뭐 경제라든가 시위라든가 첫 번째 토론에서의 좀 추한 모습을 보여준 것, 이것은 오히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느 하나의 지난 6개월 동안에 꼭 이 사건보다도 전체적으로 4년을 쭉 돌아볼 때 가장 높았던 때가 갤럽이었는가요? 어느 여론조사에서 50%, 49% 한 번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것은 47%, 대체로 45% 내지는 45% 아래 30%까지 지지율이 있었고 그 이상 차고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지적을 합니다. 선거가 꼭 대통령이 물론 중요한 영향을 모멘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몇 개월 동안의 일만으로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세사에서는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나 지미 카러가 뭐 47%, 45% 정도 지지를 받았었죠.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재선이 되지 못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그 아버지 부시나 지미 카러 때와 비슷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물론 해리 트루만도 이길 줄 몰랐는데 이겼던 적이 있긴 있어요.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2016년에 여론조사를 많이 얘기하는데 2016년 여론조사의 가장 큰 허점은 중서부에서 여론조사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대체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5% 정도는 앞서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이겼어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또 미시건주에서 전체적으로 다 46개의 270표 가운데서 46개의 선거인단표를 가져가는데 힐러리 클린턴보다 3개 주 다 합쳐서 많이 받은 표는 8만 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여론조사가 잘못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 여론조사 표본 있잖아요. 그 표본을 잘못 잡았다는 거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저 대학 졸업했어요 하니까 뭐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여론조사 표본에 대학 졸업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50대 50으로 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 인구 센서스로 보면 2016년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60%이기 때문에 10%를 더 잡아서 표본 조사할 때 그렇게 했어야지 되는데 특히 이제 중서부 지역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블루칼러 노동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공장지대 등등 해서요. 뭐 농업지대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실수여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이제 문제를 많이 고쳤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마음을 정하지 않는 유권자가 현재 뭐 한 4%에서 6%밖에 안 되는데 당시에는 16%나 됐다. 여론이 거의 또 변화가 없다는 이런 것들이요. 거의 1억 명이 이미 투표를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이 있다면 여론조사 결과가 다 잘못돼야지 되고 그리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플로리다를 포함해서 6개 격전지에서 다 이겨야지 되거든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뭐 한 10% 정도로 보는 전문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이겼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2016년도에도 아무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샤이 트럼프가 많고 해서 이겼기 때문에 또 민주당 유권자들이 투표에 안 나가고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밉다고 하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6개 주에서 다 이길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6개 주에서 지금 뭐 드라이브인 스루 안 된다, 장애인 따로 투표하게 한 것 안 된다, 대체적으로 투표를 많이 하게 하자는 것은 민주당이고 그거 안 된다 이미 한 것을 무효로 하지 않은 것은 공화당이거든요. 해서 격전지에서 반반이에요. 지금 펜실베니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예를 들어 우편 투표의 경우에는 선거 당일 소인이 찍히면 뭐 며칠까지 뒤에 도착하더라도 이것은 유권자의 잘못이 아니니까 우정국에서 다 핸들을 못한 거니까 우편 투표가 많아서 그렇게 해라 하고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또 다른 2개 주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선거가 끝나고 정말로 나는 투표를 했는데 내 표가 사표가 될 수 있는 것을 법원에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폴리티코가 아주 심층 보도를 했더군요. 민주당이 그 법정 소송 비용을 마련하는 그 작업에 이미 착수를 했다는 얘기요. 해서 이제 위스콘신과 미네소타가 그렇잖아요. 안 된다. 그날까지만. 그런데 위스콘신하고 미네소타는 사실은
그 바이든 후보의 표가 많은 곳이기는 해요. 지금 펜실베니아는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바이든이 이긴다고 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하니까 위스콘신과 미네소타에서는 우편 투표가 당일 소인이 찍혀도 그날 도착을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격차 많이 나게 이기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게 있고 현재 쿡 리포트가 예상하기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 예상이 되겠죠.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바이든 후보가 이미 현재 선거인단 수를 확보를 했다고 며칠 전과 제가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원은 적어도 10석 정도는 가져가고 더 지난번보다 더 이제 민주당 의원이 많아지는 거죠. 232에서 242가 됩니까? 그리고 공화당은 그럼 180대가 되겠네요. 상원의 경우도 쿡 리포트도 지금 그 공화당이 다 9개의 격전지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민주당 쪽으로 갈 것이 많아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고 그 밖에 모든 538, 이코노미스트 기타 등등 여론조사에서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쿡 리포트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선거는 투표 마지막까지 어떤 사람이 나가서 누구에게 투표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런티라는 것을 결과가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가 완전히 틀리고 법원에서 뭔가가 서로 틀린 의견이 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힘들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번에 하도 이 대통령 선거가 포커스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바람에 한인 후보라든가 캘리포니아주라든가 이런 선거를 전혀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 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드리고요. 캘리포니아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올해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그랬고 또 어떤 인종차별 시위에서도 그랬고 이 소수인종이 소수인종의 권리라든가 보호 이런 것을 지켜야지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런 것과 연관해서 잠시 뒤에 한인 후보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또 미국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37지구 주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한 데이브민 얼바인 법대 교수의 케이스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주의 변화 그리고 이 주의 상원 의원 선거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는 미셸 스틸 영킴 후보에 관한 것들 또 데이비드 류 시의원에 관해서 이 데이비드 류 시의원은 지난번에 쉘터 그때 한인들의 미움을 많이 산 것 같은데 데이비드 류 시의원이 시의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 점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히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37지구 하면 얼바인에 살고 계시는 분들 뉴포트 비치 센트럴 오렌지 카운티라고 할 수 있고요. 헌팅턴 비치 코스타메사 다 포함하잖아요. 공화당이 35%, 민주당이 34.9% 거의 비슷합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당파가 25% 정도 되고 인구는 백인이 70%, 라티노 15.4%, 에이시안 14.2%입니다. 그 밖에 이제 다른 인종이 있는데 데이브민 후보의 경우는 2018년도에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미미 월터스 현 의원과 이렇게 했다가 이제 3위로 한 2% 정도밖에 차이 안 났어요. 모자라서 이 민주당의 다른 KT 포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스캔들로 내려왔지만 여기에 빼앗겼고 이번에 연방에서 주 상원으로 도전을 하는데 이 지역이 캘리포니아주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이제 더 이상 공화당의 지역이 아닌 거예요.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던 곳이고 2018년도 중간선거에서는 오렌지 카운티인데 뉴포트 비치 이런 데인데 게빈 뉴섬 주지사를 민주당을 찍었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데이브민 교수가
상대 그 현 그 의원보다 존 그 몰라치 의원이죠. 존 몰라치 의원보다 기금도 뭐 100만 달러 이상 주 선거인데 더 많이 모았습니다. 이 현역 의원은 원래 어카운턴트였는데 오렌지 카운티가 94년도에 파산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오렌지 카운티 재정을 담당했고 그 뒤에 카운티 재무관이 됐고 슈퍼바이저가 됐고 해서 주 상원 의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태생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제 데이브 민 의원의 경우는 젊어요. 훨씬 젊은데 40대 44세인가 그렇거든요. 부모님께서 6.25 전쟁 겪으시고 그리고 이제 71년도에 베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5년 뒤인가 이분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에서 자랐는데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와 지금 오렌지 카운티가 비슷하다고 이민 후보는 얘기를 합니다. 뭐 점점 다양해지는데 워킹 클래스는 점점 뭐 생활비 같은 것이 비싸지고 하니까 계속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느꼈는데 하이스쿨 다닐 때 공화당 그 상원 하원에서 자원봉사를 했고요. 원래 공화당이었어요. 부모님이 공화당이셨던 것처럼 해서 본인은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보수고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유펜에서 그 와튼스쿨에서 그 경영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들과 같은 클래스메이트였는데 의견이 굉장히 달라서 충돌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해서 왜 의견이 다르냐면 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일부 부자들만 계속 돈을 벌면은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반이민 정책이 캘리포니아주에서 1990년대에 강했잖아요. 공화당 주지사 시절. 그때 민주당으로 팀을 바꿔버립니다. 데이비 민 이 후보가요. 뭐 나중에 하버드 법대도 들어갔고요. 투자은행에서 일도 했고 증권거래소에서 일했고 당적을 민주당으로 바꾸면서 척 슈머의 경제자문도 했고 2008년도 뭐 이런 때 우리 그 버블이 있었죠. 부동산 버블 있었을 때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UC 얼바인에서 이제부터 이제 법대에서 교수를 하게 된 겁니다. 와이프도 가정법 전문 변호사고 UC 얼바인의 그 가정폭력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밖의 이슈는 이제 총기 폭력을 줄여야 된다. 또 학생들의 그 학생 숫자를 줄여야지 되고 대학 학자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헬스케어도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게 지금 데이브 민 후보의 공약이거든요. 해서 현역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유권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오렌지 카운티가 헬스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공화당 쪽에서 지적을 하기를 이 사람은 공화당의 그 후보에게 과학을 무시한다. 왜냐하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뭐 기후 변화 이런 것에 거부하는 그 아주 전형적인 공화당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공화당의 현 의원은 그 존 몰라치 의원은 데이브 민 그 후보에게 뭐 마찬가지예요. 공화당에서 하는 것처럼 언제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뭐 사회주의 비슷하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브 민 그 후보는 그리스 철학을 얘기를 해요. 장기적인 계획을 좋아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하는 게 내가 그 나무 그늘에 앉지 못할 때를 생각하면서 나무를 심는 것 있잖아요. 나는 아니어도 그런 것을 하고요. 그만큼 캘리포니아주가 원래도 이제 그 얼마 전부터 공화당이 강한 그 소수당이 됐는데 민주당이 강한 다수당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 데이브 민 후보 지역을 포함해서 4개 추가로 주상원 의석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LA 타임즈의 전망입니다. 뭐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도 마찬가지예요. 1994년도만 하더라도 등록된 유권자의 52.5%가 공화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6.7%가 민주당, 공화당이 전체적으로는 그 34.3%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48지구의 미셸 스틸 후보 지금 연방이에요. 연방 하원이요. 이번에는 현역 의원과 지금 거의 모든 곳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제 선거 전날이니까 저도
본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어디서는 접전이라고 보는 곳도 있어요. 누가 당선되든지 굉장히 표 차이가 작게 당선될 것으로 48지구는 보고 있습니다. 뉴포트 비치, 헌팅턴 비치, 백인이 62%, 라티노가 22%지만 아시안이 여기가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할리 루다 현 의원이 민주당이지만 지난번에 15선 공화당 의원, 아주 러시아와 가깝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지지자고 이민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의원의 이 의석을 민주당 지금 할리 루다 의원이 가져왔는데, 할리 루다 의원도 이 데이브 민이 반대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간 것처럼 이분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한 3년 전에 바꾼 분이에요. 원래는 부동산 투자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미셸을 공격하는 것은 기금 모금하는 것도 보면은 미셸도 마스크 안 쓰고, 기금 모금에 참석하는 사람도 미셸 후보도 마스크를 안 쓴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건강, 안전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또 미셸 후보는 여러 가지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제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것으로 하는데 지금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지만 루다 의원이 좀 온건하기 때문에 공화당의 지지도 받고, 이곳이 또 민주당 유권자 우편 투표가 더 많다고 해요. 39지구 영킴 후보도 길 시스네로스 현 의원에게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난번에 3.2% 차이로 졌죠. 그러나 이번에 예비선거에서는 영킴 후보가 더 많이 지지율을 받았어요. 길 시스네로스보다 48.4% 대 46.8%. 원래 처음에는 50% 넘었었어요. 영킴 후보가. 그런데 나중에 쭉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길 시스네로스가 해군 출신으로 조지타운에서 정치학 공부하고 브라운 대학도 나오고 교육, 보통 로또에 당첨이 되면은 사람들이 섬을 사고 이러는데, 정치인으로 하면서 PPP를 지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융자 주는 것,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23번을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영킴 후보는 이제 첫 번째 코리안 아메리칸 캘리포니아주에서 주 하원 의원을 했고, 그 당시는 65지구였어요. 그래서 이 길 시스네로스를 온건하다고 하면서 낸시 펠로시의 하원 의장과 거의 모든 것을 같이 표를 한다 하면서 인사이더다, 저 사람 믿지 말아라 라고 지금 선거 유세를 하면서, 내가 직책과 상관없이 오렌지 카운티의 오랜 커뮤니티 리더다. 이것은 이제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의 20몇 년 동안 보좌관 하면서 커뮤니티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이미 힐러리 클린턴이 8% 내지 9% 이상으로 이겼었고, 그 이후에 중간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선거에서 민주당 성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데이브 민 후보는 주 상원에 나가기는 하지만 37지구, 이게 오렌지 카운티가 민주당 성향으로 바뀌면서, 더군다나 미셸 스틸 후보나 영킴 후보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을 갖고 있는 공화당 의 유권자들이 영킴 후보나 미셸 후보도, 특히 미셸 후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고요. 백악관의 어떤 자문 역할도 갖고 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도 손해를 봅니다. 이번에 굉장히 손해를 봐서요. 두 분은 좀 힘들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고요. 전문가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가능한 연방 의원 경우는 현역 의원인 뉴저지 3지구의 앤디 김 의원은 99%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90% 이상 민주당이고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선이죠. 그리고 앤디 김 후보의 경우는 거기가 공화당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공화당 상공회의소에서 앤디 김에게 선거 자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당선되는 것으로 보고, 워싱턴의 10지구의 역시 민주당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 한인 어머니고 흑인 아버지죠. 하원. 그래서 본인을 항상 한국의 딸이라고 하고 이제 당선되면 한미 관계에 중요하게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밖에 하나 더 보셔야 될 것이, 한 사람의 정치인을 커뮤니티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조건 한인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한인. 그러나 똑같은 경우라면 다른 후보와 한인 후보가 모든 그 케이스에 있어서 똑같이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준다 하면은 한인 후보를 뽑는 게 맞겠죠. 숫자가 균형이 안 맞잖아요. 한인이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LA 시의원 4지구의 데이빗 류 시의원의 경우는 지난번에 LA 그 한인타운 인근에 쉘터를 짓는 것, 홈리스 피플 쉘터 짓는 것에 찬성했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악감정을 갖고 계시는데 이 데이빗 류 시의원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4년 전에 그 한인타운의 역사를 사실은 이룬 거죠. 코리아타운에 한국 사람들이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한인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것을 데이빗 류 의원이 해냈었고 그리고 그 시의회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 중진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개혁 같은 것을 했잖아요. 개혁 깨끗하게 하는 그런 개혁을 해서 많은 평가를 받거든요. 데일리 뉴스페이퍼도 뭐 한국일보도 마찬가지고 데이빗 류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데 모든 이슈에 있어서 후보들과 다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하고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한 사람의 LAC 의원 코리안 아메리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데이빗 류 시의원이 한인타운은 조금밖에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선거권이 있다면 그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리아타운, 실버레이크, 헐리우드 지역 또 뭐 셔먼옥스 뭐 이런 그 밸리 지역 같이 걸쳐 있는데 상대가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그 여성 그 후보거든요.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남편도 본인도 홀리우드에서 아주 영향력을 갖고 있고 니티다 라만이라는 이 여성이 이 쉘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maybe 그 데이빗 류 시의원이 이 여성이 하버드에서도 공부했고 MIT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뭐 미투 무브먼트 이런 운동을 했고 특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홈리스 피플을 위한 재단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홈리스 피플을 위한 재단을 만든 사람과 같이 겨뤘어야지 되는 게 데이빗 류 시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있겠다 하고 아무튼 굉장히 홈리스 피플 비영리 재단 공동 창업자입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선거권이 있으시다면 한 사람의 정치인을 만들어내는데 코리안 아메리칸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코리아타운에서 코리아타운이 포함된 곳에서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그리고 상대 후보는 이제 버니 샌더스 측에서 지지를 하고 이 데이빗 류 의원은 낸시 펠로시, 힐러리 클린턴 뭐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잠시 뒤에 또 다른 선거 뉴스 전해드립니다. 그 또한도 없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선거가 끝나도 끝이 아닌데요. 어쨌든 그 골드 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 같은 불안감을 반영을 하는 거죠. 선거 이후의 분열과 혼란 이런 것을요. 그리고 부자들은 바이든 후보가 그 대통령이 될 것에 대비해서 뭐 상속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요. 지금 그런 일들을 서두르고 있고 트러스트 펀드도 만들고 비즈니스를 팔기도 하고 세금 때문에요. 40만 달러 이하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 올리지 않는다는 공약을 바이든 후보가 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거 늘려서 국가의 수입 늘리고 기간 산업한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선거가 끝나도 끝이 아닌 게 이제 텍사스주가 어제는 주 대법원에서 12만 7천 표나 되는 그런 그 해리스 카운티가 좀 민주당이 강한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이 드라이브 스루로 한 것을 다 무효로 해라 하고 공화당에서 그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리스 카운티 이 대법원 측에서는 그건 아니다. 계산해야지 된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해리스 카운티는 텍사스주가 그 드랍박스라는 그 선거 투표 용지를 넣는 드랍박스를 인구가 168명이 사는 곳이나 이렇게 해리스 카운티처럼 460만 명 이상 사는 곳이나 드랍박스를 하나밖에 안 넣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비드 19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호해야지 될 사람 등등 해서 이렇게 그 드라이브 인 스루를 하니까 공화당이 그건 불법이다. 주의회에서 해야지 되는데 왜 카운티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어? 그리고 부정선거가 많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4개월 전부터 해리스 카운티에서 이런 것을 해서 발표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선거가 뭐 20몇 시간 남겨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서 일단은
주 대법원에서는 12만 7천 표를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또 커브 사이드와 드라이브 스루는 다르다는 겁니다. 드라이브 스루에도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 체크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투표를 하느냐, 내 자동차 안에서 투표를 하느냐, 그게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고요. 시위에 대비해서 백악관에서 지난번 여름에 한번 그랬었던 적이 있죠. 백악관에 이제 높은 사람들이 기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벽을 싼답니다. 최근에 유리창도 보강을 했고요. 담도 문도 좀 단단하게 해놨다고 하는데 방위군도 한 250명 정도 백악관을 쭉 둘러서 담을 쌓는다고 하고요. 샌앤토니오에서는 텍사스주에서 그 인터스테이트 35에서 지난 주말에 캠페인 버스요. 바이든과 이 카말라 해리스의 그 버스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깃발 세우고 프리웨이 위에서 한 자동차를 가지 못하게 이리 막고 저리 막고 해서 결국은 연방 그 수사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트래픽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는 그 안에 두 후보는 타고 있지 않았지만 다른 정치인들 타고 있었고요. 저러다가 사람 생명이 위험해지지 하는데 대통령의 얘기는 애국자들이 뭐가 잘못인가? 애국자들은 잘못이 없으니까 풀어줘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USC가 지난번에 여론조사 좀 잘 했는데요. 전체적인 것만 제가 지금 볼 수 있는데 11%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 앞서간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